왜 음악을 왜 틀는 거예요, 헷갈리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업무보고 첫 번째 사회를 맡은 고용노동부 대변인 홍경희입니다. 오늘은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신뢰받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슬로건 아래 새 부처의 핵심 업무 추진 계획을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업무보고 두 번째 순서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이 신뢰받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사회의 뿌리인 일자리와 노동,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과 같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일하는 사람과 기업 모두가 공정한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힘 합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고 또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진정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달성이 가능합니다. 최근 일터에서 이 노동부의 정말 큰 노력으로 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기쁜 일입니다. 일하러 현장에 나갔다가 정말 먹고 살겠다고 갔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그게 체계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월간 거의 한 100명 이상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이 세상에 없을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한 거 정말 큰일 하셨어요. 우리 노동부 장관님과 직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거예요. 임금 체불액도 감소세로 전환됐죠. 총액도 그렇고 회수율도 높아지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또 안전하게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죠.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청년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 매트를 두텁게 강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이자 진정한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서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에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산업 형태가 바뀌어서 이제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이게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또 일자리 질도 좀 떨어지고 특히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 더욱더 이런 경향이 심해지겠죠. 그런데 좋은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저는 창업으로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중기부 계실 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하여튼 대한민국이 창업 중심 국가로 대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 또 지역상권의 활성화, 경영,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가 요새 열일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여기 직원 채용은 지금 신규로 얼마까지 몇 명 했어요?
1차 증원은 9월 말에 완료되고요. 167명 167명. 증원은. 예. 그다음에 2차 250명 가량 증원은 올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선 선거 때 500명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는데 총 그 합쳐봐야 400명밖에 안 되는데 400명 좀 넘습니다. 예. 어쨌든 필요하면 늘려서 예. 필요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예. 공정한 경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도전하고 또 혁신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은 정상사회의 토대입니다. 그동안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담합을 제재해서 물가 인상 억제에 기여한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 진짜 많이 했어요. 최근에 돼지고기 담합도 잡아내셨대요. 여기 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공정거래위가 어쨌든 이게 담합 또 매점 매석 이런 것들을 단속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원래 이게 경찰 또 경제검찰이라고 불렸던 역할을 요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합이나 뭐 이런 비정상 거래를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은 아예 꿈도 꿀 수 없게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계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납품 단가 부당이나 또 기술 탈취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바로잡아 주기 바랍니다. 약자를 보듬어 지원하고 또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난 6월 발표한 제도 개편 방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부도 저기 수출도 많이 했다는데 박수 한번 해야지. 총리님이 전임 중소기업부 장관이시라고 저한테 눈치를 막 싹 주셔서 내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 참. 아까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네. 자, 국민참여단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업무 보고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맡은 바 직무를 잘해준 덕에 대한민국의 많은 영역에서 성과들이 생기고 또 개선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원래 이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고 또 필요한 새로운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인데 하나는 개혁, 청산, 정상화 또 하나는 혁신과 비전이겠죠. 어쨌든 두 가지 모두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님 모두 말씀에 이어 부처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총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세션은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와 토론, 두 번째 세션은 중소벤처기업부, 세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보고와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노동 장관 김영훈입니다. 먼저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안전모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복사고 절대 안돼 안전 어때 아이 월급 줄 돈이 어딨어? 아 몰라 배째. 그거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해야 됩니다. 재불 없는 나라 어때 감소 어때 육아휴직을 남성들은 쓰라고 하는데 눈치 보여서 못 쓰고 있어서 육아할 때 아빠 어때 행복하면 모두 어때 고용노동부와 함께 행복하면 모두 어때 대체부가 대한민국 주연 배우가 조금 어색한데 AI는 안 썼습니다. 네. 방금 보신 일터와 가정에서 국민들의 밝은 미소는 노동시장 비정상의 정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우리 일터에서 가장 오래된 비정상 문제인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는 일, 일하고 돈 못 받는 일,
눈치 보며 휴가 쓰는 일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일하는 시민의 구체적 삶을 바꾸는 고용, 노동, 행정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 핵심 성과입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체불 사업장이 또 체불한다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산재 체불 근절 의지가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반기 산재 사망자는 253명으로 역대 최저치이고 떨어짐 사고는 34.9%가 줄었습니다. 임금 체불액은 10.7%, 체불 인원은 15.8% 감소했습니다. AI 훈련 참여 인원은 19만 6천 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16.4% 늘어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원하점 대화가 시작됐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하여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하겠습니다.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3대 추진 전략으로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모두가 일할 기회를 보장받고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완수하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구축 전략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중대재해는 없습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최근 10년간 동일 유형 재해가 반복된 183개 기업을 고강도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및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노동자가 사전에 위험 요소를 알 권리, 예방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위한 원하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도화하고 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작업 중지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입니다. 10월부터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을 최대 5년 이하로 상향하고 체불이 심한 건설업과 조선업에 임금 구분 지급제를 도입하여 하도급으로 인한 중간착지의 구조를 막겠습니다. 전국의 노동감독관들이 반복 체불 사업장 4,247개소에 대한 체불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2월부터는 경기도 등 지방정부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 노동감독 사각지대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검찰개혁에 따른 특사경의 감독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동감독수사 교육원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내 일을 찾고 중장년은 다시 일하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전략입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 일자리 등 채용 기회를 넓히고 지역 발전과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역량 향상을 위해 대기업 주도 K 뉴딜 아카데미를 1만 명 목표로 추진하고 공공 민간 총 6만 5천 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개편해 청년들이 취업 경험이 없어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구직 촉진 수당을 6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국가의 각종 일경험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의 취업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가칭 플레이그라운드를 활용해 전문 3단사의 취업 지원 및 또래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여 재도전을 돕겠습니다. 중장년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재취업 의무 사업장을 현행 1,000인 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경력개발센터를 구축해 1:1 조기 경력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혁신해 국민 누구나 졸업부터 퇴직까지 평생 AI 일자리 토탈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급감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 과제를 선도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의 정원 및 총인건비 관리 개선을 적극 협의하고 청년 고용 의무제를 강화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강력히 이끌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격차를 해소하고 다 함께 도약하는 산업 대전환 전략입니다. 기존 노동법 울타리 밖에 있던 869만 노무 제공자를 위해 사회 안전매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을 최대 160만 명까지 넓히고 특수고용 노동자 등에게도 육아수당 신설과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제도 밖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종합 지원할 가칭 K 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습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퇴직 공제부터 일터 개선, 금융 지원까지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와 도급제 개선,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등 일할 기회 확대, 이주노동자 권익보호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지역노동자 유형별로 촘촘히 보호하겠습니다. 가칭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을들의 전쟁이 되지 않도록 영세 사업주 지원과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K자형 격차를 완화하고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 격차 해소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개정노조법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세부 지침을 8월 중 시행하여 산업 현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막겠습니다. 쪼개기 계약 등 꼼수를 막기 위해 기간제 제도를 합리화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로드맵을 12월까지 마련하겠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야간 노동자 보호 등 노동시간 격차 해소와 함께 퇴직급여 제도 개선과 선제 도입 사업장 지원 등 노후 소득 격차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다가오는 AI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합의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개혁의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AI가 누구에게나 일자리 기회가 되도록 내일 배움 카드를 개편해 기본 직업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법 제정으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11월 혁신 투자 및 성과 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사회 안전망 확대 등 의제를 모아 녹서를 발간하고 노사정 대화와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AI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은 이미 대체 불가인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만든다는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산하기관들 제가 되는 대로 상황을 좀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근로복지공단 누가 나오셨어요? 예,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박종길 이사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산재 인정 여부 가지고 예, 그 소송이나 재심사 청구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재심사 청구 인용률은 얼마쯤 돼요? 제 심사 청구가 심사나 재심사 하여튼 거기서 어쨌든 원처분에서 기각했는데 예.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높지는 못하고요. 한 15% 정도. 15%. 예. 법원에서 패소율은 현재 23% 정도 됩니다. 28%.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심사 재심사를 거쳐서 간 거일 텐데. 예, 거쳐서 많이 갑니다. 거쳐서 갈 텐데 그러면 그 심사 재심사 합치면은 한 40% 정도는 원처분이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절반에 가깝게 뒤집어지는데 그 너무 심사가 엄격한 거 아니에요? 예, 지난번에도 대통령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질병 인정 기준을 좀 개선해서 보완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질병 인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께서 패소를 했으면 가급적이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 상소적율이 원래 25%였거든 작년에. 저희들이 상소적의 기준을 변경을 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상소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서 25%에서 상소제기율 6.5%, 76% 감소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 확대하던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하여튼 현장에 물론 이제 그 근로복지공단
그 재원을 어쨌든 안전하게 뭐 확충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예. 어쨌든 근로상의 이유로 재해를 입었는데 그 거부당하고 소송하고 심사하고 그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어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막해주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용정보원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사회적 기업 인증원 이게 원래 사회적 기업 인증은 원래 광역시도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디 계세요? 예, 예, 인증 사무를 해요? 네, 인정 자체는 노동부의 소관 사항이고 저희 진흥원이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맡은 인증 업무를 위탁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있습니다. 위탁받는 거겠지? 예, 예. 그 사회적 기업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기업은 다 여기로 가는 건 아니죠. 다른 부처에도 있지 않을? 예, 부처형 사회적 기업,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인정 사회적 기업 자체는 저희가 모두 독점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예, 모든 인증 사회적 사회적 기업. 기업은 예. 다 여기서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증 사회적 기업이 몇 개나 돼요, 대충? 올 6월 말 기준으로 3,729개입니다. 이게 지금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지난해 그 24년 25년도에 그때는 뭐 그 증가 속도가 줄었다가 네. 상당히 둔화되면서 올 상반기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네. 88개로 증가했고 지난해 상반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많이 예. 늘어났다. 예, 예. 올해 늘어난 게 88개? 88개. 지난해 상반기는 65개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상반기도 꽤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예. 전 정부에서는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별로 시각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잖아요. 지원제도 자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도 하여튼 작년 전반기에 65개나 생겼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오, 희한하네. 지원을 그렇게 많이 못 해주는데도 그렇게 계속 생겨나고 있었다 그 말인가요? 아무래도 지난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면 사회적 기업 지원금이 있잖아, 그죠? 예, 예. 요즘 얼마 정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지원은 초기에 일단 인증 설립이 되면 인증을 받게 되면 일단 기초적인 그런 지원 예를 들면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명목들이 있을 텐데 컨설팅 금액으로 상담 한다면 뭐 얼마 정도 해주는 거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거. 금액으로 지원하면 그게 저희가 이제 스텝업 사업이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당. 개별 기업당은 그 산출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모에 따라 달라요. 그건 계량화 수량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서. 그런데 총량으로는 지금 배정된 예산이 한 60억 정도다 그 말이에요? 배정된 예산이 사실은 초기 기업보다는 초기와 중기 아마 성장기까지 합쳐서 한 6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타 또 판로 지원이나 기타 또 지원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이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 올해 사업 자체는 68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 사회적 기업 예산이? 예, 680억입니다. 예. 폴리텍 대학은 어디 계세요? 글쎄. 여기는 학생 수가 좀 어떻게 늡니까 줍니까? 그래요?
저희들의 학위 과정 작년에 경쟁률이 50% 늘었고 등록률이 한 18% 넣는 상황이고 수요가 계속 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신중년 과정에 대해서 우리 목표가 7,500명을 잡았는데 작년에 9,000명이 넘게 교육을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9만 명 교육을 하는데 앞으로 10만 명을 곧 초과하리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른 나라 정상이 한국의 이 폴리텍 교육 제도에 관심을 보이대요? 인도네시아 총리였을 겁니다. 아니 이번에도 있던데. 그 실제로 그러면 해외에 뭐 교육 지원 사업이랄까 뭐 그런 것도 합니까?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네시아 총리가 그런 말을 하셨고 지금 스탄 국가에서도 저희 폴리텍을 통해서 K 직업 교육을 좀 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동부 업무 소관에 대해서 우리 국민참여단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국민참여단 중에서 의견 주실 분은 의견 가능하면 요약 좀 해주세요. 아까 오전 좀 전에는 좀 많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못했어요. 짧게 요지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검은 옷 정장 입으신 여성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전에서 온 지금 일자리 청년 온정은이라고.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1분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성심당 들고 오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들고 왔어요. 네, 저는 이제 청년으로서 이제 채용을 좀 이렇게 많이 공고들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항상 뭐 3,000원을 준다고 해서 면접을 갔는데 사실 우리가 실수령은 2,8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뭐 제공되는 복지가 다르다거나 좀 그런 사례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사실 좀 힘들죠. 청년 입장에서는 이 돈 준다고 해서 갔는데 이제 아니니까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좀 자원들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채용할 때 정확한 정보를 좀 공고하도록 법제화를 해야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는데 좀 힘을 덜 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한데 이 의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로 조건은 미리 사전에 다 고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간 채용 플랫폼에서는 아마 그게 이제 기업에서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뭐 입사 후 추후 협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고용24에서는 우리가 저희들이 하는 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어바웃은 되는데 민간에서는 채용 후 협의 이렇게 되니까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청년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간에서도 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고지할 의무를 법제해달라 이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계약에 서명할 때, 계약을 할 때는 알려줘. 해야죠. 예. 지금 근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알고 있던 것보다 좀 불리하더라. 지금 그 얘기 같은데? 저는 이제 계약 당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는데 1분 전에 근데 연봉이 사실 200 더 낮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1분 전에 바로 직전에 알게 돼서 좀 당황했겠네요. 좀 하여튼 요거는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봅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분? 예, 아까 손 드셨던 일렬의 반팔 입으신 예. 너무 열심히 손을 드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 30대 청년 이광성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하려다 보면은 이제 기업의 경력직 선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첫 실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오히려 좁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국비지원 교육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직무를 배워도 그 실무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취업도 못하고 이제 생계가 막막하니까 단기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구직을 포기하거나 심할 때는 사회와 연결이 약해진 청년들도 있어요. 근데
기업도 힘든 게 신입을 채용해가지고 교육하고 적응시키는데 드는 비용과 부담 때문에 경력직을 선호하면서도 한편으론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결국은 청년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기업은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악순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는 있지만 이게 지원금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지원이 실제로 청년의 첫 취업과 첫 경력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느냐는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필요한 거는 또 하나의 교육 과정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해보고 첫 경력을 얼마나 만드느냐. 이게 교육, 일 경험, 첫 취업,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어떻게 더 넓혀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정책 성과도 단순히 이제 취업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받은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실제로 취업했는지, 그리고 그 취업이 6개월, 1년 뒤에도 그 경력을 이어가고 있는지까지 확인해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너무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경력직 선호하고 청년들은 취업을 못해서 경력이 없는데 경력직 선호하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나 급변하는 경제 여건 속에서 언제 신입 교육시켜가지고 또 할 건가 하는 고민도 청년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한데,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가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K 뉴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 당장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에 KDT라든지 K 뉴딜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부트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일경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 이수하고 나서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됐을 때 희망 고문만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끝까지 취업될 때까지 책임지고, 또 취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같이 지원해가지고 같이 뭐랄까요,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진다라는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아마 얼마 전에 정책실장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또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그런 것들에 대한 담대한 계획이라면 담대한 계획이라 할까요? 국가가 청년들의 첫 경력을 책임지는 그런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신입 없는 경력은 없습니다. 신입 없는 경력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업의 어려움, 청년의 어려움을 국가가 대신 함께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고민하고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이번 주 두 번째 주로 가서 양복이.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선에서 온 김춘성입니다. 항상 저 대통령님께서 산업 현장의 그 산재 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서 굉장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올해 2026년도 상반기에 아까 이제 박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효과의 어떤 산재 예방 10% 이상 나타났고, 그리고 이제 떨어짐 사고, 산업 현장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한 30% 이상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현실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산업 현장에서 원래 재해가 많이 발생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통계상으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재해 형태로 보면은 거의 한 34% 정도가 떨어짐 사고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올해 이제 나타나는 그 효과를 봤을 때 현장에 이제 건설 경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수치가 낮아졌는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연장을 시키고 이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정확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거는 추후에 좀 분석해 보기로 하고요. 그게 아무래도 뭐 건설 경기 부진도 영향이 있겠죠. 또
한 분만 하고 다음 보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부 전라북도 정읍에서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강석준입니다. 두 가지를 제안 그냥 하겠습니다. 첫째는 각 직장에서 가능한 한 매일 근무 시간에 안전교육을 30분씩 그냥 실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좀 없앴으면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각 지역 단체에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지역 인재를 채용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관님, 저 말씀 일리가 있는데. 네네. 원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원래 해야 되죠. 툴박스 미팅이라고 들어가기 전에 오늘 작업이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 있는지 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적으로 또 안 된다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게 법률상 의무예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일반 관념상으로는 그런 의무가 있거든요. 안전교육을 시켜라. 네.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라. 이게 있는데 혹시 법에 그런 안전교육을 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교육은 의무이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위험성 평가를 안 해도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돼 있었던 걸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해서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평가하고 교육도 네. 교육은 얼마 출근할 때마다 매일 아니면 그건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정기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 달에 2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하고 2시간 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매일 해야죠. 툴박스 미팅을. 나름 그런 세부 규정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안전교육은 의무사항이고요. 위험성 평가도 이제 의무사항으로. 그것이 이제 알 권리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의견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죠. 생방송 시청 중이신 국민들께서 댓글로 주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디 야구 맨날 지내 778님께서 프리랜서는 경력증명서를 누가 떼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보호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분 더 말씀드릴까요? 네, 아이디 집에 가자 피곤해님께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법 개정 전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분 더 하세요. 그거 있으시면. 할까요? 그거 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네, 프로가 되고픈 아마추어님께서 작업 중지 권한도 좋은데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송민정 W6F님께서는 정년 연장 얘기 나올 때마다 걱정인데 이러면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거는 잠깐 한번 의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우리 여론조사상으로는 오히려 청년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의 매우 적고 찬성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는데 아마 청년들도 일반적으로 보자면 청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확인해야 될 것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일부는 맞는 말씀인데 또 현장을 가보면 중소기업이라든지 지역에는 정년 자체가 없을 정도로 미스매칭이 나고 있고 못 구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게 충돌하는 부분은 어딘가를 살펴보면은 최소한 정년 제도가 있고 그것이 이제 공공부문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곳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가 약 20% 어간이고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을 때 약 11만 명 이쪽 저쪽이라고 보아지는데 이 자리에서 정년이 늘어나 버리면은 그나마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막힐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일자리에서는 최소한 세대 상생형 대타협을 이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소기업부 보고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 김지연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노영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노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막막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창업 덕분에 창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프업을 다 집중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또 한 번 저희가 크게 경쟁하고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금융 덕분에 자금을 제때 마련했는데 이런 지원이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도 아프면 쉴 수 있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업은 활기차게, 시장은 따뜻하게를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4가지를 약속드렸습니다.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더하고 창업 벤처를 활성화하며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창업 시대를 여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벤처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모두의 창업에 6만 3천여 명이 신청하셨고 이 중 3분의 2 이상은 30대 이하 청년층이었습니다. 26년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역대 최대, 투자액도 역대 2위를 기록했으며 딥테크 분야 유니콘이 등장하는 등 벤처 생태계가 질적으로 고도화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R&D 생태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64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역대 최대 2조 2천억 원 규모 중소기업 R&D를 통해 연구계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위기를 관리하고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위기 알림톡을 28만 8천 건 발송하고 이 중 5천 건 이상을 연계 지원했습니다.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에도 동행축제 등에 힘입어 소상공인 경기 회복세가 유지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 행정도 이루었습니다. 범부처 기술탈취 신문고를 개설한 결과 예년보다 3배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중소 성과 공유 금액이 34%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료 사업 신청 서류를 절반으로 줄여 정책 고객에 총 57만 시간을 절약해드렸고 지원 시책 생중계도 15회 실시하는 등 실시간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정책 방향입니다. 첫째, 창업부터 제도전까지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성장의 온기를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에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정책에 헝클어진 머리를 과감히 빗겠습니다. 이상 3대 정책 방향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책 방향별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 경로 체계화입니다. 첫째, 국가 창업 열풍을 지속 확산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에서 혁신 창업가 1만 명을 선발하고 도전의 문을 보다 활짝 열어 제도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창업의 열풍이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고 창업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차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창업가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플랫폼 보안을 철저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분야 글로벌 혁신 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안보 분야는 지난 6월 말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 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신속 조달 체계, OTA형 R&D, 한국형 인큐텔 등을 통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 AI 분야 역시 관계 부처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혁신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들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단연도, 대규모, 묶음형으로 기업당 5년간 최대 400억 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유망기업 등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먼저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하기 위해 매출 규모 100억, 500억, 1000억으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점퍼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벤처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부펀드, 글로벌 VC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이어달리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수출 단계, 품목, 시장별로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정상외교 성과를 기반으로 K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실패는 제도전의 기회, 위기는 제도약의 계기로 바꾸겠습니다. 성실 실패자의 질서 있는 사업 정리를 유도하고 실패 사례 DB 구축 등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는 한편 교육부터 공간 제공, 자금 공급까지 제도전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위기경보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무위기 기업에게는 구조 개선과 회생을, 사업 전환이 필요한 기업은 유망 신산업으로 업종 전환을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의 온기를 확산하기 위한 세부 과제입니다. 먼저 활력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만들겠습니다. 지방정부와 함께 노후 아케이드를 교체하고 지역 상권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배송을 활성화하고 AI 자율 경영식당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상공인의 기본사회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를 지원하고 고용 산재보험도 지원하겠습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 금융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생 생태계를 확정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성과 공유제와 상생협력 기금을 확대하고 플랫폼, 금융, 방산 분야의 상생평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피해 분쟁 조정 전담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단체 협상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연대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장형 사회 연대 경제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주인이 바뀌어도 기업은 영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헝클어진 머리 빗기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전부처 유사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절감 재원을 역점, 성장, 지역 중심으로 재투자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규제는 관련 협단체, 국회와 협력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고 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겠습니다. 국내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 평가와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피해 입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과징급 50억 원 상향 등 기술탈취 근절 3종 세트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비리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유사중복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제3자 개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경제적 제재 근거 마련, 신고센터 운영, 포상제 도입 등을 통해 부당 개입 이익보다 적발 시 손해가 더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 운영하겠습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 산하기관들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어디 계세요? 기술보증기금은 지금 연간 보증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대략 6조 원 규모로 6조 원? 예, 있습니다. 뭐 연평균은 계속 얼마 정도예요? 예. 연평균 6조 원? 그렇습니다. 연평균 최근에 6조 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기술 관련 기업들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일반 중소기업보다는 기술 중심 중소기업을 위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뭐 대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증을 바탕으로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술의 상품화를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형식인가요? 예. 6조 원.
그 연간 6조 원이면 기업 숫자는 얼마나 돼요?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연간 대충. 아직은 파악 못했습니다. 숫자는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보증액은 얼마쯤 돼요, 그러면? 평균 약 한 20, 30억에서 많게는 200억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연간 보증 수요는 어때요? 많겠죠? 이거 언제나 부족하겠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AI 혁명,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기술 기업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술 기업의 수요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증 수요 대비 이제 보증을 6조 원 정도 해주니까 그 보증해주지 못하는 수요 기업들의 뭐 예를 들면 요구 보증액 그건 어느 정도예요?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대체로 저희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은 뭐 담보가 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있거나 또는 재무 상태가 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이라도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 탈락한 기업들의 보증 수요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파악 못했습니다. 많기는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추가로 보증을 해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그 실제 재원이 필요해요. 보증. 그렇습니다. 그 하이닉스 3전 이런 효과가 중소기업까지 그 낙수 효과가 일어나도록 보증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보증료를 감면한다든지 심사 기준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저기 출자 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출자 재원이 많을수록 좋고요. 저희는 지금 이제 출자 재원은 어디서 와요? 주로 이제 예산에서 오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네. 저희는 이제 출자를 해주시면은 그 금액만큼 하는 게 아니라 보증 배수가 약 10배이기 때문에 그 10배. 지금 연간 예산에서 저기 그 보증 재원으로 얼마가 옵니까? 예산은 그 기업 예산은 한 3조 9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갈 리는 없고.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입니다. 보통 이제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기금을 이제 보전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특약 보증 등 통해서 특정 목적을 정해서 이제 그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드립니다. 하기 위한 정부의 출연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말씀하신 대로 몇 천억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정부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몇 천억씩 하고요. 5천억 정도로. 추경을 하게 되면은 그때 또 이렇게 추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업들에게 하는 예를 들면 보증이 신용 보증도 있고, 그죠? 기술 보증이 있고, 이 두 개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지역 신용 보증이라고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증 기금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신용 보증, 신용 보증 기금, 기술 보증 기금, 지역 신용 보증 기금 세 가지 보증이 있습니다. 보증 수요는 많고, 근데 이게 지금 선순환이 안 되고, 예를 들면 보증 사고가 나면 이제 대신 물어줘야 되고. 뭐 구상은 거의 불가능할 테고 사실은. 구상이 일부 되긴 하지만 이제 사고가 나면 손실로 이어진 경우가 많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채워 넣기가 어려우니까 출연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위해서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 이제 사고율을 보전하기 위한 출연이 있고 두 가지 출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주된 사업이 지원 사업이겠죠? 예, 그 사업 보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자 사업이 있습니다. 융자 사업. 예. 융자 사업은 연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융자 사업은 보통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이용자 숫자는? 이용자 숫자는 거의 숫자는 제가 잠깐만요. 뭐 이렇게 한 개 업체당 70만 개 정도. 예, 70만 개. 대상은 70만 개인데 연간 취급하는 거 70만 개를 취급하지 못할 거고. 대상은 훨씬 더 많습니다. 790만 중에 620만 정도가 대상이고 실제로 이제 나가는 실제로 연간 72만 7천 개 정도가. 72만 개가
우리 보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대출도 있고, 직접 그러니까 대출. 이 소진공은 대출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출이 1조 2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 대출이 2조 5천억 그러니까 정도. 규모가 대출 규모나 보증 규모가 좀 액수가 적네요. 수요에 비해서는 적다고 보셔도 될 것 직접 같습니다. 대출은 1,000만 원 안팎입니다. 예. 지금 요즘은 이 상인들의 자영업자들의 신용 상태가 매우 나빠서 예, 너무 코로나 저하돼가지고요. 지나면서 너무 많이 나빠졌잖아요. 예, 예. 연장 연기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 그 대출금 정책자금 대출해준 게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죠. 예, 그게 계속 연장되는데 거기를 또 저희들이 너무 대출 자금을 못 갚아가지고 최근에 2년 정도 더 연장해주고 1% 낮춰주는 그 분할 상환 제도를 했었는데요. 그나마 그거 해드리니까 좀 도움이 됐는지 한 95% 정도 자금이 나갔습니다. 장관님 그때 코로나 때 정부가 지원을 해준 게 아니라 대출을 해주는 거죠. 바람에 예, 대출을 너무 많이 자영업자들 해가지고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게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한테는 제일 지금 부담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 코로나 때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대개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예, 저희도 우리나라는 그게 다 좀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직접 지원을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네. 너무 대출에만 의존했는데 당시 이제 상황이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자영업 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그게 한 1년 안쪽에는 끝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계속 누적되면서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게 그러니까 뭐 사실은 되게 주관적인 것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외국의 평균적인 외국의 지원을 기준으로 예. 매우 이제 추상적이긴 한데 예, 예. 우리는 대출로 다 처리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지웠고 예. 다른 나라들은 대개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정부가 책임을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부의 그 국채 비율은 올라갔고 예. 가계부채 비율은 유지가 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랬는데 우리는 국채 비율은 안 올라가고 예. 가계부채 비율은 확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그 금액이 예. 얼마쯤 되는지 혹시 추산해 보거나 생각해 본 거 있어요? 그때 저희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처럼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대출로 해가지고 그 개인에게 빚을 만든 금액의 규모가 얼마가 될까? 그때 그 얘기 나오기는요. 그 당시에 일단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한 100조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조? 예. 100조 정도면은 국가가 그것을 지급해서 그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가 부채 비율이 그러면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2%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 좀 아쉬운 게 그 당시에 좀 과감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사실은 되게 아쉽습니다. 100조 정도다. 네.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정책실장님도 계시니까 저보다 더 정확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닐 것 같은데. 전문가 중에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아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부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예. 그렇다고 경제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점점 사실은 골목 상권 악화되고 있어서 예, 예. 그 부채를 그냥 계속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놓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부채를 상각하는 그 이제 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거기서도 좀 하느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또 중단하려고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연체 채무 조정하는 거? 예, 예. 감액해주거나 예. 면제해주거나 하는 거? 상각하거나 이거를. 근데 이걸 만들어놨는데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중단하면 안 된다. 이거를 다시 연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형태를 바꾸더라도 혹시 지금 그러니까 채무 조정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정부가 일정한 예, 부담을 있습니다. 하고 그 기구가 예. 그거 내용 아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없는 모양이에요? 제동이 그 금융위에서 주로 새출발 기금이라고 새출발 기금, 제도약 기금. 그게 올해로 일단 중단되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걸 중단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출발 기금은 채무를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주로 상각합니다. 그 채무 소각.
소각을 해요. 예, 소각을 주로 일부 소각을 해요. 전부 소각을 해요. 대부분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소각이 됩니다. 거의 예. 전액 소각, 원인동 예. 전액 소각을 예, 해준다고. 근데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봐가지고 뭐 재산 상태가 많은데도 채무가 계속 안 갖고 있다거나 이런 건 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중단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특별한 뭐 중단할 계획도 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새출발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 이렇게 돼 있어서 5천만 원 이하 그때 그런가요? 근데 7년 이하라고 하면 지금 그 코로나 기간 아직 7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그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이전 거.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에 어제 잠깐 말씀드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네. 하여튼 코로나 때 중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예. 원래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떠넘긴 측면이 있어서 예. 이건 일정 정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봐주셔야 됩니다. 너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실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7년 기간이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그 7년간으로 이게 끝나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고 어려움이 계속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만 따져서는 좀 안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벤처투자는 뭐 하는 거예요? 벤처 투자는 벤처 캐피탈, 벤처 투자사들. 벤처 캐피탈 모태펀드 운영이에요? 모태펀드는 벤처 투자사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저희가 그게 일정 자금을 저희가 출자를 해줍니다. 출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럼 정부의 출자 재원에 영향을 많이 받겠네요. 예, 정부 재원으로 전액 저희가 출자를. 지금 지금 이게 예산 상황들이 들쭉날쭉했을 텐데 지금은 뭐 예년 수준은 다 회복했어요? 예, 지금은 뭐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늘려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우리 국민참여단하고 국민 여론 의견 들어보는 거는 요거 공정거래위까지 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고하시죠.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한경종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보고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2006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 하반기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올 상반기 주요 성과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그리고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의 기울어진 협상력을 보강하는 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했습니다. 독과점 사업자의 담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반칙, 편법, 착취를 통한 부당이익은 기업을 위태롭게 하고 혁신과 상생만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인식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도록 했습니다. 담합 식원자재 가격 인하에 따라 빵, 라면, 음료수 등 관련 민생 품목의 자율적 가격 인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고시 개정과 법 개정안 마련, 그리고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도 차질 없이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정유업계 50대 종합건설사 그리고 5개 대기업 집단 등과의 상생 협약을 통해 정유업계의 사후의 정산제 폐지, 종합건설사의 유보금 관행 폐지 등 연성 규범, 대기업의 2만 3천 개 협력사에 대한 6조 원이 넘는 성장 지원을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동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업무일 텐데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또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정거래위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담합 제재 품목이 원료로 활용되는 제품들의 가격이 인하돼서 먹거리에 대한 부담이 많이 덜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신랑 신부 각자 보증 인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상술 같기도 하고 좀 속상하더라고요. 모든 그 협상 테이블에 저희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금 지급 기한이 단축되면 회원사들의 자금 유동성 개선은 물론 경영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상태로 유지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법령으로라도 시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대체 불가 대한민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 모두의 공정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힘의 균형 속에서 개인의 행복, 창의와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시스템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민생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과 혁신의 시장 경제 기본 원리가 뿌리내리게 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대기업 집단의 반칙 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경제력 집중 완화를 통해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이 4가지 핵심 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입니다. 4가지 핵심 과제 중 첫 번째 과제는 민생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민생 경제의 안정을 위해 독과점화된 필수품 공급망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 집행이 지속돼야 합니다. 기초 원자재, 필수품 시장에서의 담합, 복지시설, 생활서비스 등 민생 분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 및 엄정 제재하고 독점력을 남용한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 양도, 지분 매각 등 구조적 조치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소송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의 확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정위 자료 활용을 활성화, 소비자의 피해 예방 권리 도입 등 피해 구제 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 속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결혼, 운동, 여가, 상조 등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사업자 책무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과 적극적 법 집행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효율성은 공정한 경쟁 그리고 협상력 균형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과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완화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 특수고용직 등 의뢰, 단체 행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적용 범위를 조정하겠습니다. 가맹, 하도급, 대리점 등 대표적 가불 부문에서 단체 구성, 단체 협의 등 단체 협상과 관련된 권리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익명제보센터, 기술보호감시관, 신고포상금제 등 고도화된 감시 체계를 활용하여 기술 탈취, 대금 지급 지연, 안전비용 전가 등 고질적 갑질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하도급 기업과 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지급 기한을 단축하겠습니다.
가맹점주의 창업, 운영, 폐업 등 전 생애 주기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폐업하는 경우 과도한 이학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영세 주유소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혼합 판매를 허용하고 사후 정상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공정한 경쟁과 혁신의 원리가 디지털 시장에서도 구현되려면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규율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반칙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분야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등 분쟁 다발 분야에 대한 심층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배달앱, 앱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 분야 기업 결합 심사를 통해 혁신적 기술 투자와 경쟁이 활성화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하고 편법적인 심사 우회를 막기 위해 신고 기준도 정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디바이스, AI 활용 과장 광고와 눈속임 상술, 온라인 위해 제품 유통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는 대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 집단이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에 집중하도록 대기업 집단 규율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경제의 선진화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무를 더욱더 필요로 합니다. 대기업 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계열사 누락 등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미지정 기간 중 사익 편취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한편 대기업 집단의 규제 회피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위축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대기업 집단 내 부당 내부 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일벌백계하겠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자발적인 소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ESG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시제도도 개편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체제에서 중복 상장 유인을 축소하도록 의무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사익 편취 규제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집행 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정부는 담합,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광역지방정부에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의 조사, 처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경제 형벌은 대폭 정비하겠습니다. 공정위의 법 집행 역량, 조사와 경제 분석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증원과 조직 확충은 9월 중 완료할 예정이고 2차 증원과 조직 확충도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반칙 없는 시장, 공정위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공정위는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잖아요. 네. 수사는 검찰이 하는데 앞으로 수사 기소가 분리됐으면 이제 앞으로 공정위 사건 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검찰청에서 하던 역할을 중수청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중수청으로 가는 거예요?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전에 왜 이제 고발권을 지방 정부에도 주자고 했더니 네. 지금 광역 지방 정부에만 고발권을 주고 네. 기초 지방 정부는 광역 지방 정부의 고발 의뢰권을 주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지금 여러 부처의 의견과 지방정부 의견을 듣고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근데 했습니다. 기초지방정부도 그냥 바로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강력을 거쳐야 되죠? 지금 이제 실제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지금 고발을 할 때 좀 일관성 있게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가 일관성 있는 고발 방침을 가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뭐 광역지방정부가 그냥 묵살하고 이러면 어떡해요? 고발 심의위원회를 두 개 하는 방향으로 그게 하고 저기 예를 들면 지방정부도 나름의 정부인데 네. 그 무리하게 엉터리로 하지는 않을 텐데 다만 기준이 들쭉날쭉할 수 있다. 예. 그러면 광역지방정부에서 함부로 그러면 거부하지 못하게. 네. 그것도 권한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권한 행사를 고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법 집행을 거부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게 그렇게 정치를 좀 만들면 될 것 같네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공정거래법에 특별한 예외를 뺀 나머지는 예를 들면 하청업체들이 집단으로 그 원청에다가 부당히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하면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이잖아요, 현재는. 예, 이걸 고치자고 전에 우리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힘의 균형이 안 맞는 상태에서 협상을 하면 이게 공정하지가 않거든요. 이 균형을 맞춰주려면 단결을 허용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담합으로 가가지고 이게 힘센 쪽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만 힘 약한 쪽이 연합을 해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건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공정거래법은 을들이 연합하는 걸 금지했단 말이에요. 이거 개정하기로 했는데 지금 진척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고요. 그래서 의뢰 협상력 행사와 관련된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정안이 마련돼 있습니다. 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국회에는 아직 진척을 안 돼 있는 상태군요. 알겠습니다. 요것도 지금 약간의 산하 기관들이 있죠. 공정거래 조정원은 조정 의뢰를 받았을 때 조정하는 건가요? 조정원? 왼쪽에 있습니다. 저희 주된 업무가 그 갑을 관계에 있어서 사업활동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 조정을 저희 조정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하는 걸로? 예, 조정을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참여단에서는 이 두 가지 동시에 지금 보고했으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앞에 세 번째 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포에서 외식 사업을 하고 있는 지용입니다. 저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지사 시절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시작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의 정책 비전을 통해 자영업자의 구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오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이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매장에서 배달앱으로 12,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팔면 배달앱 관련 비용으로 절반 이상이 나가게 되고 실제 정산 금액은 5,000~6,000원에 불과합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을 빼고 나면 실제 남는 돈은 1~2,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6년 전에 오픈을 했는데 6년 사이에 이 같은 매출이 나와도 저희가 가져가는 금액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들이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도록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같은 실질적인 법적 규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참 이게 제가 경기도지사 때
저 문제 때문에 경기 배달 특급? 배달 특급이었던 것 같은데, 공공 배달 앱을 만들어서 민간과 경쟁을 해서 민간이 마음대로 못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제가 퇴임한 이후에 그 배달 앱에 대한 지원이, 재정 지원이 확 줄어들면서 사실상 없어지다시피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중소기업부에다가 이 공공배달 앱이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막 여기저기서 하고 있거든요.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공공 영역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민간은 그걸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 수집을 하는데, 공공 영역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뭐 자유롭게 사업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공공이 참여하는 뭐 민간 법인, 경기도 주식회사가 사실 그런 거였는데, 그렇게 하는 걸 지원하든지 해서 좀 경쟁 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격을 직접 정하는 거는 사실 이게 제소당할 일이죠. 약간 문제가 있죠. 이게 시장 원리에 좀 반하는 거라서. 근데 지금 이 배달 앱 관련해서는 무슨 어떤 회사가 다 거의 다 인수를 다 해가지고 지금 독점 문제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은 우버가 인수하는 걸로 기사화되어 있어서 독일 회사에서 우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독일 회사를 미국 회사가 인수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배달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라이더들하고, 그 다음에 배달 앱의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들의 수수료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으면서 그 진도가 좀 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셔가지고 수수료 문제랑 좀 더 검토는 했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그 정부 지원 재정이 예전에 농식품부가 지원하던 그 금액이랑 이렇게 따져보면 재정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 그 공정위 업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게 전에 그 배달앱 회사들 3개인가를 독일 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한 회사가 다 인수하는 걸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그때 하다가 그 뭐 대충 그냥 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뭐 그 명령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못 챙겨본 모양이군요. 근데 이 배달앱 시장은 독과점화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오프라인 시장에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과점화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독과점을 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지. 그러니까 물론 규모의 경제성을 이제 추구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몇 개 기업이 독과점을 하면은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인데요. 공공 개발 앱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독과점화가 너무 진행돼서 이 독과점 사업자와 경쟁이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망, 입점업체의 어떤 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독점 사업자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에서 이제 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거는 좀 판단은 좀 다를 수 있고요. 네, 중기부 이채관입니다. 공공 배달앱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그게 하여튼 지역 화폐 입점 업체 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죠. 지금 이제 땡교요라는 그게 이제 일종의 공공 배달앱입니다. 거기가 좀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고요. 지금 독과점화를 엄정하게 제재해서 이 독과점 기업들의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는 것이 이 공공 배달앱이 이 시장에서 자기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상 거의 독점화 돼버리지 않았나요? 지금 좀 약간 애매한 방법으로 인수를 한 개인가를 빼고 합병을 했는데 그 한 개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 비슷하게 돼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두 개 기업이 거의 90%의 시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업들이 지배하는 소비자라든지 입점업체망은 수백만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수백만, 천만이 넘습니다. 이 그 사용자 네트워크가 이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독과점 규제를 철저히 해서 엄정하게 해서 이 독과점 기업들이 경쟁을 해서 수수료를 낮추게 하는 것이 입점업체들에게 가장 이로운. 실제로는 경쟁이 이미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지금 이제 경쟁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제재하고 있습니다. 제재하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수수료율이 수치로 비교하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평균 이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점업체의 밀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앱들이 상당히 높은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장에서 입점업체의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것이 경쟁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신흥공단 잠깐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대통령님이 경기도지사 하시던 시절에 경기도에서 만든 배달앱, 공공배달앱이 되게 성공적이었거든요. 군산에서도 성공적으로 돼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는 거의 뭐 60% 이상을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쓰러졌냐면은 그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그 자리를 다른 분으로 바뀌었을 때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그냥 지원을 안 하면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거는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공배달앱이 살아나려면은 사실은 전국적인 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청과 국부에서 해야지. 예. 그래서 전국적인 망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하고 있는 데들 중에서 뭐 특정 그 업체를 내가 거론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수수료를 낮게 하면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 한 업체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 민간 업체하고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과 공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공공배달앱의 전국망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뭐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건 그렇고 관여하고 지원하되 그렇죠. 뭐 민간이 주도권을 갖게 하면 뭐 이제 방법은 될 텐데 그런 방식으로 좀 지금은 어떤 수수료 통제를 좀 직접 해보면 어떠냐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거죠. 현실적으로 수수료 상한을 어느 정도 수준에 책정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지 않는 한은 그것도 법률상으로 할 수는 있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특히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좀 낮게 가져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제안도 있고 뭐 내부에서 검토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독점에 따른 너무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통제를 해보도록 하시죠. 예. 네. 요 얘기는 요까지 하시죠. 뭐 얘기하십시오. 수수료율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크 안 나오나 봐. 수수료율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절반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데 그 항목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도 있고 배달 수수료도 있고 각종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법 개정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필요한 조치는 뭐 공정거래위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네, 또 다른 분. 예, 뒷줄 세 번째 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북 예천 출신 김재현입니다. 예천에서 오신 건 아니고요. 네,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근데 왜 예천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학교 때문에 서울에 왔었습니다. 먼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발표해 주실 때 핵심 과제 3번으로서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는 AI 시대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소비자의 관심사와 구매 이력 등을 분석해 상품을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소비자에게는 더 편리한 선택을 그리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나
계열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할 수 있고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기반 판매자들이 소비자와 만날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반면 플랫폼 기업 역시 어디까지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혁신이고 또 어디부터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더욱 예측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과 또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또 기업과 국민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술이 시장의 미래를 만든다면 공정한 기준은 그 미래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과 혁신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며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두 분만 더 들어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서 모두의 창업 1차 라운드 로컬 트랙을 이제 통과하고 이제 예비 창업자 자격으로 이제 대학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박만재라고 합니다. 먼저 모두의 창업 사실 정말 뜻깊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주신 이제 국무총리님과 이제 중기부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모두의 창업을 하면서 크게 조금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먼저 중기부에서 조금 모두의 창업이 이제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 다소 조금 지침적인 측면에서 통일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로컬 트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보통 나라 돈을 쓴다 하면은 이제 가업 지시를 다른 사람 제3자한테 넘길 때 가업 지시서를 내고 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한 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교 견적서만 내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길래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에 물어보니 지역경제진흥원에 물어보니 이거는 소진공에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도 지침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진공한테 물어보니 이거는 지역에서 알아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서류가 미비했다는 이유로 이 돈이 한수가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앞으로 창업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 조금 지침이 통일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창업 신청을 하는 페이지가 조금 일원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지금 로컬 트랙도 있고 로컬 트랙과 일반 트랙은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데 이제 2기에서는 기보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분산되어 있다 보니 모두의 창업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지침이 오히려 통일되지 않는 느낌으로 인하여 조금 현장에서 혼란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에 창업 관련 페이지에서 창업 24일 점진적으로 통일하신다고 하신 만큼 모두의 창업을 시작으로 하여 창업에 대한 신청 페이지가 조금 일원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 가운데 파란 옷.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중견기업에서 소액주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23살 신은수라고 합니다. 예, 그 다름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그 PPT를 띄워서 그렇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벌그룹에서 그러니까 자녀의 기업에 부당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또 소액주주연대 어떻게 보면 주주운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이것에 해당되는 기업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제가 발언권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내 건설사를 시켜서 자녀 회사에 좋은 아파트 건설 기회를 헐값에 팔아서 자녀 기업이 순식간에 300억 원의 차익을 이제 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파트 시행사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서 그 막대한 자금을 자녀 개인 회사에 저리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열심히 이 시장 감시 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그것을 적발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6월에 그거에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면 총수 개인에게 500억 원까지의 그 과징금이 나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자마자 총수가 갑자기 핵심 계열사에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가 그룹 총수에게 500억 원을 그러니까 빌려준다라고 하는 내용을 갑자기 의결을 합니다. 참 똑똑하게도 한 번에
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차입 한도만 설정을 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이제 이 500억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를 계열사에 줘야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절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 500억 원을 가지고 이 자기한테 나올 수 있는 과징금을 내고 이런 걸 실제로 제재 없이 두고 그냥 보고만 있게 된다면 이것은 시장에 아무리 이 총수 일가의 법정 리스크나 벌금 리스크가 있어도 계열사의 자금력이 튼튼하면 이걸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다라는 아주 나쁜 신호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그 공정위의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계열사의 현금이 많은데도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기가 배당을 챙겨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굳이 이 차입이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은 저는 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우회하기 위한 그 탈세의 의도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님이야 국무위원분들과 그 관계부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좀 부당 거래 행위를 잡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앞에 그 손 드신 여성분, 네, 그걸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뭐 조그맣지만 열심히 해서 꼬박꼬박 저축한 돈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 후 실상을 보니 분양 당시 서명한 계약서 외에 시행사와 관리 운영사 간에 이면의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 소유자들이 부당하고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요구하지만 저희 소유자들에게 지금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한국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 회계자료 열람 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소유자들이 각자의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가 너무 견고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관심과 제도적 정비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상의 의견들은 또 한번 내주시죠. 디페이커님 등 많은 분들이 배달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소상공인, 배달 노동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종수 디원님 등 여러분이 대기업의 관행적 담합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당우 3018님께서는 공정위 업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의견도 들어봤고 또 여러분들 준비도 열심히 하셨는 거 잘 들었습니다. 공정위 또 노동부, 중기부 많은 성과도 내주셨고 또 열심히 해주신 덕에 국가 발전도 또 국민의 삶의 개선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일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 또 그 국가 구성원 전부의 삶이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자주 공무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 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공적 활동도 온 국민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공직이라는 걸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우리는 서류에 써져 있는 하나의 그냥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그 안에 쓰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나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귀한 일인지를 언제나 한 번씩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은 너무 고생들을 많이 해서 미안하게 생각됩니다. 휴가도 못 갔죠? 예.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고 막 그러니까 다들 휴가도 못 가는 모양인데 예. 저는 집에 있는 게 휴가예요. 예.
여러분들은 휴가 이제 보고 끝났으니까 마음 편히 휴가도 다녀오게 하시고, 여러분도 가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부하 직원들이 또 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쉴 때는 좀 쉬어가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